138억 년 전, 한 점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던 그 순간에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가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는데 정작 우주 자체가 왜 생겨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과학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이자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질문이죠. 오늘은 그 놀라운 시작의 순간부터 우주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주론자 스티븐 호킹은 빅뱅 이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공간과 시간이 우주의 고유한 속성이라면 우주의 시작이 곧 시간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시간 이전에는 공간이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우주도 없었죠. 시공간의 기하학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수축하고 구부러지고 결국 둥글게 마무리된다는 건데 그 너머를 찾는 건 지구의 북극보다 북쪽을 찾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다른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지수적 팽창의 순간이 빅뱅의 폭발을 가져다 줬고 이후 모든 것의 무대를 마련했다는 건데요.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극히 짧은 순간 후에 멈췄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주 전체에서 유일한 인플레이션 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다른 곳에서 영원히 계속되며 강력하고 영속적인 다중우주를 통해 분포된 거품 우주들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론은 빅 바운스인데 우리의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는 우주의 길고 잠재적으로 무한한 시리즈에서 단지 최신 버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폴 스타이나르트 같은 현대 물리학자들은 무에서 시작해서 지수적으로 팽창하는 대신 우주 내 모든 것에 순환적 성장과 수축을 제안합니다.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크기에 관계없이 모양의 속성을 고려했고 우주에도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이 아이디어에서 우주는 무한히 작고 무한히 큰 곳에서 시간과 규모의 감각을 잃고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동등해진다는 겁니다. 촉근 이론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죠. 현실의 근본을 11차원 초공간 안에 작은 진동하는 끈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우리가 우주 안에서 경험하는 공간의 세 차원과 시간의 한 차원은 전체 벌크에서 단지 하나의 막일 뿐이고 우주의 시작과 성장은 더 높은 차원의 막들이 충돌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른 뭔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빛을 비추지 못한 수학이나 물리학의 어떤 구석이 있고 당분간은 우리의 이해를 피해간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우주의 기원 이야기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중선택형, 당신이 선택하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억 년 전 우주는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일까요? 별의 중심에 있는 자연 핵융합 반응로에서 찾을 거라고 예상할 텐데요. 하지만 그 불타는 깊이를 뚫고 소각되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여정은 헛될 겁니다. 핵의 온도는 겨우 섭씨 1500만 도에 도달하거든요. 초신성 같은 우주의 더 폭력적인 현상은 어떨까요? 여기서는 별의 극적인 죽음 동안 초고온 가스 껍질이 모든 방향으로 수광 년 동안 방출되며 중심의 중력으로 압축된 중성자별을 남기는데 온도는 섭씨 1000억 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장 뜨거운 온도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광대한 우주 어디에서나 기록된 가장 높은 온도는 스위스 레만 호수 기슭 근처에 눈 덮인 땅 100m 아래에 있었거든요.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개별 입자들이 일상적으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서로 충돌하는데 2012년 두 개의 납 원자 충돌이 잠깐 약 조 5천억 도의 온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초신성보다 50배 더 뜨거운 거죠. 온도는 입자의 에너지, 운동 또는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는지의 표현에 불과한데요. 영하 273.15도에 해당하는 절대 영도는 입자들이 가상적으로 완전히 떨리면서 멈출 최저 한계입니다. 하지만 상한도 있는데 입자 자체가 자신의 에너지로 찢어지기 전 최고 온도를 표시하는 절대 고온이 있죠.
이는 플랑크 온도로 알려져 있고 약 1.4 곱하기 10의 32승 켈빈입니다. 이 불가능하게 타는 듯한 온도에 이름을 준 막스 플랑크는 20세기 초에 학문적 전성기를 맞이한 헌신적인 독일 이론 물리학자였는데요. 그의 아이디어는 양자 물리학의 기초 블록으로 여겨지며 광자라고 불리는 에너지의 이산적 덩어리로 빛의 양자화로 이어졌습니다. 빛의 속도와 중력의 힘 같은 보편적 특성을 전자기 복사에 대한 그의 작업에서 유도한 플랑크 상수와 결합해서 사용하면서 그는 플랑크 길이를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 그러니까 양성자보다 약 100경배 더 작게 정의했죠. 빛이 진공을 통해 이 아주 작은 거리를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플랑크 시간인데 5.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승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플랑크 온도는 열복사의 파장이 플랑크 지름에 도달하는 온도인데 더 작아질 수 없죠. 이 숫자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해를 넘어선다고 말하는 건 인간 뇌에 대한 공정한 반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화적으로 우리와 관련된 규모에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밀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역사 전체 동안 그래왔는데요.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무한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항상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지점에서 시작하는 대신 무한히 크게 시작했을 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대신 단순히 밀도가 낮아졌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부분이고 빛의 속도와 우주 탄생 이후 138억 년 동안 여행할 수 있었던 거리로 제한되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관측 가능한 부분이 수축하고 더 압축되는데 결국 그 안의 모든 것이 단지 플랑크 시간 단위만큼 오래됐고 플랑크 길이의 지름이었던 시간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가 그렇게 작은 공간에 압축되면서 전체 우주의 온도는 플랑크 온도에 정확히 자리했죠. 시간과 공간의 시작 후 100만 조 조분의 1분의 1초인 이 순간이 플랑크 시대로 알려지는데 이건 매우 이상한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주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자연의 특정 불변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4가지 주요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 통제됩니다. 원자를 결합시키는 강한 힘, 특정 유형의 방사능을 지배하는 약한 힘, 먼 거리의 에너지를 분배하는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이죠. 막스 플랑크가 19세기 말에 예측했듯이 강한, 약한, 그리고 전자기력은 양자화될 수 있는데 작고 나눌 수 없는 상호작용 묶음으로 표현되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다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중력의 고전 역학적 정의를 뒤집었는데 대신 그것을 시공간의 곡률, 현실의 구조 자체에서의 뒤틀림으로 개념화했죠. 다양한 대규모 실험을 통해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듭 검증됐고 중력 유도, 시공간 곡률은 이제 우주의 고유한 속성으로 인식되며 그 안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플랑크 시대 동안 자연의 전통적인 법칙 중 어느 것도 지배하기 훨씬 전에 중력이 가장 먼저 나타났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중력의 작동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의 성공적인 이론에 기반하는데 그 이론은 실제로 더 큰 규모에서만 테스트되고 검증됐거든요. 플랑크 시대 동안 우리의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양성자보다 수조 배 더 작은 영역으로 압축됐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단순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극도로 작은 것의 역학은 양자 역학에 의해 지배되는데 물질의 개별 아원자 입자나 힘과 에너지의 양자화된 메신저 입자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은 규모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 세트가 지배하고 아무것도 예상하는 곳에 있지 않으며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결과를 바꿉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은 근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데 그래서 연구자들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이론을 조화시키고 플랑크 시대 우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양자 중력을 찾고 있죠.
불행히도 이건 실험적 수단으로는 합리적으로 다룰 수 없는 질문인데, 충돌기 시설 내부에서 다른 힘 메신저 입자들을 생성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와 중력이 모든 시공간을 정의하는 데 차지하는 높은 차원을 고려하면 말이죠. 플랑크 시대의 극단 동안 중력을 진정으로 조사하기에 충분한 힘을 생성하려면 대략 우리 태양계 전체에 지름만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론적 추측과 외삽을 가로막지는 않는데요. 한 아이디어는 다른 자연의 근본 힘들처럼 중력도 메신저 입자에 의해 전달된다는 건데, 중력자로 알려지게 된 중력의 양자 통일체가 있다는 겁니다. 루프 양자 중력으로 알려진 또 다른 이론에서 물리학자들은 시공간에 매끄럽고 끊임없이 변하는 기하학이 궁극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에서 픽셀화됐다고 상상하죠. 끈 이론은 전통적인 물리학의 점 같은 입자들을 1차원의 진동하는 끈으로 상상하는데, 입자가 무엇인지와 파악하기 힘든 중력의 힘을 정의하는 게 끈의 진동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끈 이론의 수학이 작동하려면 10개나 11개의 차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끈 자체 안에서 접혀 있거나 막이라고 알려진 2차원 또는 5차원 구조로 분할됩니다. 양자 중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가설 각각은 이전 것보다 더 정신을 뒤흔들고 수학의 추상성에 뿌리를 두며 거의 시각화하기 불가능하죠. 1950년대 양자 역학의 과학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었을 때 미국 이론 물리학자 존 아치볼드 휠러가 우리에게 그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시간의 조건에 대한 실체적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초기 우주가 거품이 이는 역동적 양자 거품으로 구성됐다고 상상했는데요. 휠러가 설명한 이 양자 거품은 양자 규모에서 상호작용의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플랑크 크기 우주 내의 어느 한 지점에서 길이, 시간 또는 에너지를 정의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연속적이고 일관된 시공간은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무작위로 변하는 거품 같은 질감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양자 마이크로 블랙홀과 웜홀이 자발적으로 존재하게 됐다가 명백한 원인과 결과 없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 고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초압축되고 소형화된 우주에서 가장 짧은 순간 동안 무엇이든 일어나죠. 하지만 겨우 100만 조조 조분의 2분의 1초 후 플랑크 시대의 광범위한 예측 불가능성이 끝나는데, 우주의 점진적이고 미세한 성장과 냉각이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은 자연의 4가지 근본 힘에 의해 통제되고 정의되는데요. 중력은 여러분을 의자 좌석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지구 대기를 표면 가까이 유지하며 지구를 가장 가까운 별 주위의 궤도에 유지해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존재를 위한 거주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여러분은 단일 팔의 근육으로 그것을 극복해서 리모컨을 들어 올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버튼 누름에 반응해서 보이지 않는 적외선 빛, 전자기 복사가 리모컨 앞에서 거실을 가로질러 빔을 쏩니다. 화면이 여러분 앞에서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데, 수백만 개의 작은 픽셀이 가시광선, 또 다른 형태의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면서 방을 가로질러 여러분의 눈으로 다시 여행하죠. 여러분의 안구 자체는 진화적 혁신에 경이로운데, 궁극적으로 그 안의 원자들의 속성과 행동에 의존하고 전자기력에 의해 함께 유지되는 전자와 핵입니다. 원자핵 자체는 강한 핵력에 의해 함께 유지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의 중심에서 강제로 모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실제로 쿼크라고 불리는 3개의 더 작은 아원자 입자의 조합인데, 이들도 같은 당김에 의해 결합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텔레비전, 존재 자체의 모든 원자가 이 힘에 의존하죠. 여러분의 눈이 초점을 맞추고 앞에 있는 화면에서 움직이는 그림들과 관계를 맺을 때 뇌 안의 각 신경은 초당 최대 200번까지 발화하는데, 조정된 모든 전기적 잠재력은 몸 안의 칼륨의 적절한 균형에 의존합니다. 칼륨은 강한 핵력에 의해 함께 유지되지만 다른 무언가도 작용하고 있는데,
매우 약간 방사성이고 약 5,000개의 칼륨 원자가 매초 방사성 붕괴를 하죠. 약한 핵력에 의해 구동되는 붕괴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우리 태양의 핵은 항성 용광로에 열로 타는데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시키는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엄청나게 강력한 반응은 지구를 거주 가능하게 유지하는 열과 은하 규모에서 행성, 텔레비전, 그리고 여러분을 구성하는 바로 그 원소들을 책임지고 이 모든 것도 약한 핵력에 의존하죠. 이 네 가지 근본 힘, 각각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및 약한 핵력이 함께 작용해서 우리의 우주 경험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수십억 년 역사 대부분 동안 그래 왔는데, 하지만 시간의 가장 초기 순간에 조건들이 공모해서 같은 기본 물리적 재료에서 파생된 매우 다른 규칙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플랑크 시대를 따랐던 대통일 시대 동안에는 단지 두 개의 힘만 있었죠. 이것을 시각화하는 열쇠는 동전 던지기에 있습니다. 동등하게 가중된 두 선택 사이에서 결정하기 위해 동전을 던지는데 한 팀은 앞면, 다른 팀은 뒷면으로요. 결정은 동전이 던진 후에 안착할 때만 도달하는데 엄지와 집게손가락의 구부림으로 제공된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고 원반이 멈출 때죠. 그 시점 이전에 동전이 여전히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공중이나 테이블을 가로질러 회전하고 있을 때는 두 면을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냥 자책성을 가진 단일 회전하는 구체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 높은 에너지에서 근본 힘의 행동을 검사할 때 마주치는 거예요. 초기 우주에 존재했던 에너지들 말이죠. 온도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면 약한 핵력과 전자기력의 개별 속성이 약화되고 서로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전자기력의 뚜렷한 앞면과 약한 힘의 뒷면을 보지 않고 오히려 두 개가 통합된 회전하는 얼굴 없는 힘을 보는 겁니다. 이른바 전기양력이죠. 그 에너지를 훨씬 더 증가시키면 회전하는 동전 개념이 다시 강한 힘과 전기 양력에 적용되는데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이것들도 단일 통합된 전체로 흐려집니다. 세 가지 주요 근본 힘의 이 궁극적 통일이 전기 강력이라고 알려진 것을 발생시키는데 비록 이 깔끔한 회전하는 동전 대통일 이론이 아직 실험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입자 가속기 내부의 에너지적 충돌이 우리를 전자기력과 약한 힘의 결합 쪽으로 가리킬 수 있지만 강한 힘이 같은 방식으로 정체성을 이루려면 약 100조 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거거든요. 초신성이나 블랙홀의 극에서 방출되는 제트 같은 오늘날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현상조차도 여전히 100만 배 너무 약하죠. 전체 플랑크 시대보다 약 1000만 배 더 긴 시간 동안 우주는 팽창하고 냉각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작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이 시간이 끝날 때조차 전체 우주가 여전히 오늘날 알려진 물질의 가장 작은 입자인 단일 쿼크보다 작았다는 겁니다. 그 우주의 잠재 에너지가 그렇게 작은 공간에 압축되면서 온도가 10경 켈빈에 도달했는데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관리한 것보다 약 1조 배 더 높았죠. 이것들이 대통일 시대의 조건이었는데 키메라 같은 전기 강력과 그것이 가져오는 기묘한 상호작용에 의해 지배됐습니다. 아주 작은 우주는 극단적인 정체성 위기를 겪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광자가 자발적으로 물질 반물질 쌍으로 변환되어 쿼크와 렙톤을 만들었지만 이 초기 입자들은 절망적으로 수명이 짧아서 형성되자마자 빠르게 광자로 다시 붕괴됐습니다. 전기강 메신저 보손들은 그림을 복잡하게 만들 뿐인데 쿼크가 렙톤으로, 렙톤이 쿼크로, 물질이 반물질로 그 반대로 변환하는 것을 돕죠. 대통일의 혼란스러운 지배하에서 그것은 에너지와 물질이 가상 입자와 실제 입자 모두의 자유로운 혼전이었습니다. 시작한 지 1조 조분의 1초 후 동전이 떨어졌는데 온도가 겨우 1000조 조도로 떨어져서 강한 힘이 자유롭게 분리되고 두 힘이 세 개가 되기에 충분히 시원해졌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바뀌는데 하지만 이 그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론들이 빅뱅 후 가장 초기 순간 내의 입자 행동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존재하게 될 대규모 우주를 설명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시작 조건을 우주적 최종 결과와 비교할 때 빅뱅은 망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주를 오늘날 보는 것으로 만든 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는데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우주는 원래 크기의 옥틸리온 배 이상으로 폭발했습니다. 뜨겁고 초고밀도 우주가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이것이 있다면 빅뱅에 뱅을 넣은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순간 너무 뜨겁고 에너지가 넘치고 가득 찬 것처럼 보였던 우주가 이제 광대하고 공허하고 차갑게 남겨졌는데,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빅뱅 이론을 괴롭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우아한 해결책입니다. 이 인플레이션 덕분에 우리가 보는 광대한 우주가 실제로 전부가 아닐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지 빛의 속도, 경과한 시간, 그리고 시간의 시작 이후 일어난 팽창에 의해 크기가 정의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품일 뿐입니다. 인플레이션과 후속 팽창 덕분에 우리의 관측 가능한 거품은 직경이 약 930억 광년이지만 여전히 우주 전체의 극히 일부일 뿐이죠. 열 균질성의 수평선 문제는 우리가 보는 균질성이 전체 우주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문제인데,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압축된 초기 우주가 극단적인 열 변동을 포함할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은 지수적 팽창 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던져집니다. 우리의 지역 관측 가능한 우주 패치는 단지 전체의 작은 부분을 나타낼 뿐인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체와 열 평형 상태에 있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부분들과는 크게 다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시공간 곡률의 평탄성 문제는 우리가 보는 평탄함이 전체 우주에 적용되는 경우에만 당혹스러운 우연인데, 하지만 우리가 전체의 극히 일부만 보고 있다면 그런지 아닌지 말하기 불가능합니다. 관점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해안에서 바다 수평선은 평평해 보이지만 표면 훨씬 위로 날아서 지구의 더 많은 부분을 인식할 때만 실제로는 구부러져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실제로 더 넓은 우주는 양의 곡률을 가질 수도, 음의 곡률을 가질 수도, 또는 둘 다의 뒤틀린 조합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주 해안을 넘어볼 수 없습니다. 자기 단극의 부재는 우리가 그것들이 우주 전체에서 빠져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만 문제인데,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의 현재 모델이 예측하는 양으로 초기 우주에 존재했다면 지수적 인플레이션이 그것들을 서로 떨어뜨려서 대략 관측 가능한 우주당 하나로 분배됐을 거라는 겁니다. 930억 광년에 걸친 구안에서 단일 단극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한 건 놀랄 일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우주 가장 초기 순간에 대한 우리 이해의 확실한 부분이고, 우주론자들은 앨런 구스의 계시 이후 40년 동안 우주가 그렇게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알아내는 데 보냈습니다. 이 극적인 단계의 타이밍은 근본 힘의 대통일의 끝과 강한 핵력의 출현을 본 에너지 하락 및 냉각과 일치하는데요. 일부 과학자들은 전기 강력을 전달했던 X 보손 메신저 입자의 붕괴가 인플라톤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메신저에 의해 전달되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장을 만들었다고 이론화하죠. 이 압도적인 새로운 인플레이션 에너지가 우주적 지수적 팽창을 구동했고, 양자 규모 불규칙성을 즉시 대규모 구조로 확대했습니다. 일시적 양자 변동이 현대 우주에서 은하 클러스터와 초 클러스터의 씨앗을 제공할 에너지와 과밀도의 거대한 영역이 됐죠. 이 모든 팽창은 필연적으로 우주를 냉각시키고 비웠는데 평균 에너지 수준이 10만 배 하락하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정확히 왜 인플레이션이 멈췄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멈췄을 때 인플라톤 장과 입자가 붕괴되어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우주로 다시 쏟아부었는데 재가열로 알려진 단계입니다.